안녕하세요. 노인복지시설 실무 이정아입니다. 9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업은 평가 및 인증제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할 건데요. 인증제도에 대한 부분은 보육시설에 보통 해당되는 거여서 이제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의 개념과 목적이라던가 방법, 원칙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의 이해예요. 평가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지 보겠죠. 여러분들도 우리 이제 한 학기 끝나고 나면 이렇게 시험 보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시는데 평가라는 것은 누구를 서열화시켜서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우고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평가라는 것은 공부한 내용을 잘 이해했나라는 피드백을 받기 위해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은 어떤가? 실천 행동을 개선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인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개선에 기여하는 수단으로서 프로그램이나 정책의 운영과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사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세 번째는 계획된 개입이나 설립된 정책의 가치나 공적을 결정하기 위한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시험이 없다면 공부 별로 열심히 안 하실 거죠. 마찬가지의 개념인 거예요. 지금 공부를 하는데 계속 열심히 하려면 중간에 시험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 긴장감을 주고 이게 바로 필요하다는 거죠. 계속하게 하는 거. 또 평가를 해야지 좋은 결과물, 좋은 성과가 나오거든요. 또 얼만큼 그동안 열심히 했는지 그 가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그 가치를 결정할 수 있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은 우리가 막 장학금도 주고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한 개념을 이야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는 우리가 학교에서 필요한 것이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사소한 이런 뭐거든 간에 사회복지 시설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평가는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평가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봤더니 무엇을 평가하는가 봤더니 사회복지 행정에서의 평가가 나왔어요. 서비스가 지금 정확하게 제공을 하고 있는가?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는가? 제공된 서비스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이렇게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지금 제공해야 되는데 그 본래의 목적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또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게 맞는 건가? 또 그 양이라던가 시기라던가 이런 게 적절한가를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같이 고령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할 때는 노인들의 어떤 급식이라던가 혹은 유아들 출산율을 위한 어떤 이런 프로그램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죠. 그런데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서비스의 대상자 선정 과정도 우리가 알아야겠죠. 이것들이 지금 잘 제공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한다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기관이 실시한 재반 활동의 과정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같이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잘 되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한번 둘러보고 괜찮은 것 같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볼 때도 그냥 열심히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눈대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의 신청도 받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가는 왜 할까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수업 초기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그리고 한 학기 동안 공부한 내용 가운데 특히나 이 부분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내죠. 그러면 그 부분을 여러분들 특별히 또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평가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장기 목적이 있습니다. 투명성과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용자와 국민의 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한다. 평가 결과를 반영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합리성 유도 및 사회복지시설 수준의 향상 평준화에 기여한다. 세 번째, 이용자 및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근데 정부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보조금을 받겠죠. 이 보조금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사용했는가를 보겠다는 거예요. 또 투명하게 사용을 해야지만 그 결과를 통해서 예산 집행, 만약에 여러분들 뭐 가정 내에서 형제가 있는데 한 녀석은 공부를 되게 잘하고 한 녀석은 공부를 못해요. 그런데 집안이 어려워져서 둘 중에 한 녀석만 학원을 보내야 된다면 우리 일반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밀어주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풍부하다면 모든 기관에게 동일한 예산을 주겠지만, 또 원하는 만큼의 예산을 주겠지만, 사회복지 예산이 풍부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기관은 주고 어떤 기관은 주지 않게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잘 집행해 온 기관에 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이게 어디에 쓰였는지도 낭비, 효율성을 거둘 수가 없다는 거죠. 또 평가 결과를 보면은 노인 요양시설 같은 경우도 노인 장교양봉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기관 이름 옆에 기호가 ABCD 써 있거든요. 그 기관을 통해서 등급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들도 이제 어느 내가 복지관을 이용할까 혹은 어느 시설을 이용할까 할 때 어디를 골라야 될지 객관적인 지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가 시설 평가 등급을 잘 받은 거 보니까 분명히 여기가 이렇게 잘하나 봐라고 알 수 있겠죠. 그런 알 권리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길게 봤을 때의 평가의 장기 목적이에요. 그러면 단기 목적은 무엇이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기반 정착, 시설 간 선의의 경쟁 유발. 어쨌든 옆에 시설이 잘한다고 소문이 나게 되면은 거기서 어떻게 했길래 잘했는지 뭐 직접 방문을 해서 보기도 하고, 저쪽이 잘하다 보니까 저쪽으로 다 이용자가 몰리네. 내가 더 이렇게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받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런 것들.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계 속에서 사회복지시설이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평가의 지표를 보면은 시설 운영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사회와 연계돼서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역사회의 프로그램에 우리가 참여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우리 기관에서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개최를 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을 우리 기관으로 부른다던가 아니면은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뭐 우리 시설을 좀 이렇게 뭔가 도와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얼마나 내가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가도 보겠다는 거예요. 뭐 돈을 주고서 이렇게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전부 다는 아니라는 거죠.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고 어떠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마지막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의 실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과거에 종교단체에서 미인가로 운영하던 곳이 많이 있었어요. 뭐 천주교든 기독교든 간에. 그런 곳에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으며 누가 지금 거기서 일하고 있으며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현재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려면 이렇게 평가를 전부 다 의무화해서 모두 다 평가를 받게 하면 거기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평가의 기본 원칙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서비스 질의 향상입니다. 평가라는 것은 누구를 벌하고 못하게 하고 나쁘게 하고 이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시설 평가를 통해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을 시키는 건데요. 시설의 운영 혹은 개선 및 서비스의 질을 먼저 유도하는 게 가장 먼저 그 원장님을 뭐 나쁘게 하고 평판 안 좋게 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은 클라이언트들이 덕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평가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평가 절차의 투명성 원칙입니다. 평가 기준을 평가 지표를 통해 개발을 하고요. 그 평가 지표가 어떤 내용인지 모두 이해해야 되고 또 평가 기준과 평가 과정을 사전에 공개해야 되고 실제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요. 딱 평가가 이제 올해 평가가 있다. 내년에 이제 2021년도에 평가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평가 딱 지표가 나와요. 뭐뭐뭐를 보겠다. 그러면은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이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를 모아놓고 평가 지표에 대한 설명회를 합니다. 이 지표는 이러이런 것들을 볼 겁니다. 하면서 그 평가 지표가 이제 그 문항별로 문항 개수가 몇십 개 되는데 그걸 다 설명해 줘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날짜가 발표되는데 거의 평가 보기 2주 전에 알려주거든요. 2, 3주 전에 알려주면은 평가 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평가자가 혼자 평가를 보는 게 아니라 원장하고 사회복사 옆에서 있어요. 있으면서 무슨 서류 갖고 오세요. 무슨 서류 갖고 오세요. 그래서 그 서류 갖고 오면 원장님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라고 거기서 지적을 또 해요. 또 한 사람은 한 분은 평가자가 두 분이 오시는데 한 분은 서류만 보시고 한 분은 이제 시설 내부 이런 걸 보시죠. 안전시설 잘 되어 있나, 뭐 주방의 위생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문서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평가 절차에 투명하게 하면 물론이고 종사자가 거기에 참여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게 세 번째죠. 평가 참여의 원칙인 거예요. 평가 시설의 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이 부분에 점수를 못 받았는데 이게 문제래. 몰라.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이게 아니라 이 부분이 뭐 때문에 문제였는지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해주거든요. 네 번째는 기본선 확보의 원칙입니다. 평가의 원칙은 아주 시설이 좋은 소수의 최고 시설을 양성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시설이 이 정도의 선은 될 수 있게 기본선은 지켜주는 거죠. 바로 미니멈을 정해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대부분 이 정도의 서비스는 돼야지.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입니다. 이용자의 만족도,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이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종사자에 대한 것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사회복지시설의 일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종사자의 근무 환경은 어떤지, 처우는 어떤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는 지역사회 관계의 원칙입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융화되고 또 지역사회와 원활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것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고 또 지역사회 내에서 같이 비록 시설에 들어와는 계시지만 외부와 단절되지 않고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나 지역사회 관계의 원칙을 또 강조하는 이유가 제가 인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부하고 단절되면 그 안에서 학대가 일어나거나 올바른 케어를 하지 않아도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적어요. 그런데 지역사회에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시설을 개방하게 되면은 외부 인사가 왔다가 어르신이 뭐 멍들어 있는 걸 발견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자꾸 발견되면서 밖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입니다. 제가 우리 과목 첫 번째 시간에 아동이든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여성이든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세부사항으로 뭐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사업법이 기본으로 돼서 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최소 3년에 1회 이상 정기평가를 합니다. 우리 노인 요양시설도 과거에는 2년에 한 번이었어요. 근데 2018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3년에 한 번으로 복지관과 똑같이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평가를 해야 되고요. 시설평가는 시설이 자기점검 기회를 통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시설 평가 문항을 보면은 시설 스스로가 자기 점검을 했는지 자체 평가를 했는지에 대한 문항이 있어요. 이 전문적으로 나와서 하는 이 정기 평가 말고 수시로 자기 평가, 자체 평가를 통해서 안 좋은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가 자체 평가를 시설 내에서 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 점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1999년도에 장애인 복지관과 정신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가 처음에 시작이 됐어요. 이제는 3년 단위로 해서 뭐 희망하는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다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 평가가 의무화됐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도 아래에 있는 노인요양시설도 처음에는 2009년도에 희망하는 대상을 사내서만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2011년도부터 평가가 의무화됐고 2018년도부터는 3년마다, 기존에는 2년마다 한 번이었는데 이제는 3년마다 한 번으로 하는 것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평가의 방법을 볼게요. 전문적인 평가자들이 실시하는 전문가 중심의 평가예요. 시설 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설 유형에 따라서 평가 지표를 개발했죠. 즉 평가 어떻게 보면 문제인 거예요. 이제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이러이런 골고루 영역, 예를 들면은 시설이 어떤가, 시설의 어떤 설비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시설 종사자의 어떤 전문성에 대한 것들,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에 대한 거, 프로그램에 대한 거, 종사자에 대한 관리 등 여러 가지가 있죠. 시설 유형에 대한 평가를 지표를 개발을 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자체 평가, 즉 자기보호 평가와 현장 평가를 같이 본다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어쨌든 평가도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저울에 체중을 재듯이 뭐 혹은 자로 키를 재듯이 뭐 몇 킬로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다 보니까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다른 평가팀을 파견하여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죠. 근데 저는 주변에서 제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주변에서 평가에 이의를 제기하셔갖고 다른 평가팀이 와서 평가를 받으신 분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 속된 말로 찍힌다 그러죠. 네, 이의를 제기하면 찍혀요. 그렇기 때문에 네, 대부분 그냥 이제 뭐 좀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평가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다른 평가팀이 파견하는 거는 못 봤지만 그 문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직원이 건강검진, 직장 건강검진이 12월까지인데 실제로 저희 시설에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6월 달에 평가가 왔어요. 원래 건강검진은 12월까지니까 6월까지 그 해에 그 건강검진을 다 완료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다 그냥 미리 보냈어요. 2주 정도 여유를 주고 2주간의 여유를 주기 때문에 매일매일 몇 명씩 다 건강검진을 보내가지고 100%다 보냈죠. 근데 저희 법인 아래 다른 원장님은 어차피 12월까지면 되니까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 보내신 거예요. 일부는 간 사람도 있고 어차피 6월이니까. 근데 평가자가 거기서 점수를 감점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문항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인정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평가 결과 자체의 이의를 제기해서 다시 평가를 몽창 새로 본다. 네, 이런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저는 제 주변에서는 정말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다시 하신 분을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면 평가 지표는 어떻게 마련하느냐?
1기, 2기, 3기, 4기에 걸쳐서 조금 수정을 했죠. 1기에는 시설 유형별 평가 지표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때는 뭐 의견도 수렴하고 공청회도 갖고 설명회도 하고 또 현장에서 봤죠. 2001년도까지 유형별 평가 지표를 개발했는데 보통 이제 이것들은 우리가 그냥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 게 아니라 외국에서 하는 평가 지표를 많이 가져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지만 외국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한국에서의 인식이 보면 많이 다르잖아요.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개념도 다르죠. 그냥 우리 한국은 그냥 한국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그냥 그렇게 보는데 외국은 막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냐고 막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1기에 만든 지표들을 추가할 건 추가하고 뺄 건 빼면서 2기까지 이제 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시설에 맞게 3기, 4기 되면서 최근에 눈에 두드러지는 것은 인권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제가 인권 안전관리와 뭐 인권 이거 할 때 말씀드렸죠. 과거에는 노인 학대라는 제목으로 평가 지표가 있고 직원 교육을 했는데 이제는 노인 학대를 넘어서 노인 인권에 대한 부분들 단순히 그냥 학대만 하지 않는 것이 인권을 지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권을 옹호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교육도 하는 건 물론이고 전문가들이 사회복지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인권에 대한 부분도 평가를 하겠다는 거죠. 점점 이제 인권의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슬쩍 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시설 및 환경에 대한 부분, 또 재정 및 조직 운영에 대한 부분,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부분, 이용자의 권리에 대한 부분,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시설 및 환경, 어쨌든 사회복지시설에 오신 분들은 인지가 완전하지 못하든 아니면은 신체 기능이 완전하지 못하든 특히 노인시설 같은 경우는 뭐 치매라던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거동도 불편하시고 또 인지가 명확하시지 않은 분이 많기 때문에 이 안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안전관리와 편의시설 설치 상태, 그 다음에 돈을 어떻게 운영했는가 그런 것들. 직원들은 어떻게 지금 어떤 직원을 뽑아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직원 상태, 이용자에 대한 권리,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은 물론이고 이용자에 대한 비밀이라든가 고충을 처리해 주는가, 지역사회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용시설의 공통지표입니다. 이용시설은 아무래도 입소시설보다 이용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입소시설은 그냥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더 많은 걸 보지만 이용시설은 하루에 몇 시간을 이용하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입소시설보다는 평가하는 폭이 그 문항이 좀 적다고 할 수 있겠죠. 식품위생, 직원 고충 처리,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실습 교육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의 평가 지표예요. 제가 여기서 지금 함께 보고자 하는 것들은 이 문항 하나하나를 살피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 가장 많은 문항이 있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 운영, 인적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에서 가장 많은 걸 차지하는 건 바로 프로그램 및 서비스입니다. 배점이 50%예요. 이 평가를 보는데 프로그램 및 서비스만 잘해도 50점은 따고 간다는 거죠. 이 프로그램,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죠. 다시 얘기해서 사회복지관, 뭐 뒤에 가면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프로그램이 또 그 상황에 맞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 두 번째는 바로 배점이 높은 게 인적자원 관리예요. 자, 사회복지 서비스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귀가 정말 마르고 닳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서비스라도 누가 이 서비스를 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어찌 보면 그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이렇게 보니까 네, 이거를 진행하는 인적 자원 관리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전체 배점의 50%고요. 인적 자원 관리가 25%니까 두 개를 합히면 75%예요. 4분의 3인 거죠. 굉장히 배점이 높은 거죠. 물론 다른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간에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제공되는가 그것을 높게 보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뭐 해를 거듭되면서 조금씩 변화는 됐지만 이 기본적으로 배점의 비율은 크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프로그램과 인적 자원 관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인복지관 평가지표예요. 아까 봤던 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고 노인종합복지관도 이용설인 거죠. 근데 여기도 보시면은 역시나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50%예요. 인적자원관리가 20%죠. 두 가지 합치면 70%. 네, 역시나 우리 아까 사회복지관은 75%고 노인복지관은 70% 역시나 비중이 높죠. 그러니까 사람만 잘 뽑아서 잘 관리해도 또 프로그램만 잘해도 사람을 잘 뽑는다는 거, 프로그램을 잘한다는 거 결국은 어떠한 사회복지사가 우리 복지관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복지관의 평가 지표, 평가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인적자원관리에는요. 직원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잘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있는 거죠. 물론 지역사회 관계에도 포함이 되겠지만 결국은 인적자원관리는 직원이 미처 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원봉사자가 얼마나 연계돼서 알찬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가 이것들도 그 기준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회복지는 사람을 통한 서비스고 사람이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재료가 사람이고 특히나 우리는 대상자와 라포를 형성해야 되는 과정에 있죠. 이 라포라는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어떻게 대상자와 관계를 맺었는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사람 관리. 그래서 우리 행정론 시간에 인적자원 관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저랑 같이 공부하셨죠?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인 양로시설의 평가 지표입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요. 시설 및 환경에 대한 퍼센트가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양로시설은 생활시설이거든요. 아까 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은 이용시설이니까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배점이 낮았어요. 뭐 5%, 3% 그거밖에 안 됐는데 양로시설은 거기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시설 및 환경에 대한 게 9%로 배점이 올라갔죠. 그냥 거기서 집까지 사시는 거니까. 하지만 역시나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따라잡을 수는 없어요. 또 인적자원 관리도 두 개를 합히면 54% 절반이 넘어요. 하지만 이용자의 권리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곳에서 머무는 시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결정권이라던가 이용자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얼마나 보장해 주고 있는지 이것들을 이용시설보다는 입소시설이 더 많이 본다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많이 가시게 될 노인 요양시설 뭐 이런 데는 제가 넣지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보더라도 어떠한 시설이든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두 번째는 그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적 자원 관리라는 거. 그리고 이용시설보다 입소시설은 이용자의 권리라던가 시설 및 환경에 대한 비중이 높다는 거. 우리가 이런 부분 정도는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기타 시설을 한번 보려고 제가 일부러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을 한번 넣어봤어요. 역시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도 입소시설이에요. 그렇지만 역시나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가장 높은 비중이고요. 인적 자원 관리가 그 다음입니다. 어느 이용시설이든 입소시설이든 어떠한 유형의 사회복지시설을 가도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가장 높은 비중이고 그 다음은 인적 자원 관리인데 아무리 비중이 낮아도 프로그램 및 서비스와 인적 자원 관리 요 두 가지를 합치면 절반이 넘는다는 거죠. 아까 우리 사회복지관은 프로그램 및 서비스만 50%였어요. 거기는 왔다 갔다 이용설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입소시설은 그보다 조금 비중은 덜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니까. 하지만 머무는 시간이 그만큼 많아지면 시설 및 환경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이용자의 권리에 대한 부분의 비중이 올라간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역시 여기도 높죠. 시설 및 환경도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아이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망과 과제를 볼게요. 이제 우리 이렇게 평가를 한 걸로 그치지 말고 인증 제도를 두자. 제가 소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소고기도 뭐 A 등급, A 뭐 플러스 등급, A 투풀 등급 이렇게 등급이 나누지 않나요? 이렇게 뭔가 인증 제도를 도입하자는 거죠. 사실 보육 쪽에서는 이런 인증 제도를 많이 반대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보육 같은 경우도 부모님이 좀 뭐 삼성 같은 데 다니시면은 삼성 그 기업 내에 있는 직장 어린이집을 가시죠.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는 뭐 민간 어린이집, 뭐 이렇게 뭐 국공립 어린이집 뭐 이렇게 있기는 한데 이렇게 인증 제도를 도입을 해서 좋은 기관은 홍보를 하고 더 이용자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시설 유형의 특성을 고려한 표준화된 평가 지표에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제가 보니까 우수기관, 평가를 잘 보는 우수기관은 대부분 큰 시설이에요. 작은 시설은 그 규모도 적고 인원도 적어서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저도 평가를 앞두고서 올 A 등급을 받은 요양원을 가봤어요. 근데 이게 보훈요양원, 뭐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런 곳인 거예요. 민간에서 그 정도의 시설을 갖추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사회복지사도 그런 곳은 월급을 많이 주고 경력이 많은 1급 복지사만 뽑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시설이 있는 거 다 있으면 좋은 건 아닌 거죠. 아니 그럼 2급은 어떡하고 신입 복지사는 어디 가요? 그쵸? 그러니까 뭐 골고루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작은 시설이 큰 시설이 갖춘 모든 것을 다 갖출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가 지표를 시설 유형의 특성에 맞게 작은 시설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9명밖에 없는 공동생활 가정 이런 데는 정말 거기는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또 큰 시설은 큰 시설 나름대로의 또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하고 이런 장단점을 고려해서 평가 지표를 천편일률적으로 일관화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평가 이후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지원 체계 구축. 이거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저희가 한번 평가를 받다가 멀티탭을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참 이것도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물리치료를 받는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물리치료실까지 이동을 못 하시니까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 기계를 가지고 어르신 방에 가서 물리치료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계를 갖고 움직이니까 콘센트를 꼽는 곳이 방마다 틀리니까 멀티탭을 가지고 다닌 거죠. 근데 원칙적으로 이런 시설은 멀티탭을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멀티탭을 사용하는 장면을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평가에서 감점을 받았죠. 그 다음부터 저희 시설에 올 때마다 멀티탭을 사용하는 안 하나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거기에 딱 걸린 거는 그 이후에도 계속 사후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평가 하위 시설, 평가에 대한 점수가 나쁜 시설은 나쁘니까 안 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좋은 시설에 있는 서류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이 시설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평가의 목적이 아주 우수한 최상위 시설 몇 개를 양성하는 게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전반적인 수준의 향상이기 때문에 저 바닥에 있는 아래에 있는 최하위 시설은 끌어올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알려줘야겠죠.
뭐 좋은 샘플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인증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직은 우리 노인복지시설에는 인증제도가 도입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은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개념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지역을 뭔가 차별화를 두어야지 사람들이 조금 더 선의의 경쟁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만은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거다라는 시선 때문에 인증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나와 있습니다. 인증이라는 것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등이 일정한 기준이나 규격에 맞게 적합한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KS 마크, 뭐 햇섭,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회복지시설에서 그럼 인증제도는 무엇이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및 서비스의 제공이 어떤 지금 기준에 맞게 규칙에 맞게 하고 있는가?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전문가들이 봤을 때에 정기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이게 이렇구나 하고 검증을 해주는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막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는 경우도 있고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가 기준이 되어서 준거 집단이 되어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 인증제도가 필요한 거고요. 다시 얘기하면 누가 봐도 이거 맞아 라고 이거 인증받았네. 우리 KS 마크 이러면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마크를 사회복지시설에 주자는 것입니다. 인증제도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을 부대시설이 규정된 기준을 충족시킴으로써 정상의 목표 달성 및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노인복지시설이면 노인의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노인의 활력 징후도 체크해야 되고 활력 징후는 체온, 맥박, 뭐 혈당, 호흡 이런 거거든요. 또 의료 서비스 제공을 해야 되고 재활치료도 해야 되고 이런 기준을 정하는데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시설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증해 준다는 얘기인 거예요. 또 이런 것을 계속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서비스의 질도 개선이 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서비스의 통합과 관리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네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이 부분은 부족하구나 라고 알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세 번째로는 인증 대상을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여러분 인터넷 보시면은 한국 여성 30대는 평균 키가 얼만큼이고 평균 체중이 얼만큼이고 보면 나오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내가 뚱뚱한 편이네, 내가 작은 편이네, 내가 마른 편이네,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인증 대상을 비교하고서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저 우수기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뭔가 목표를 정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중점을 둔 비용 절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서비스를 개선한 곳이 있다. 이거를 알게 되면은 효율성과 효과성을 가지고서 그에 맞게 가려고 움직이겠죠. 그러면서 뭔가 점점 발전해 나가고 발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서비스의 어떤 그런 제공기관, 관리자, 종사자 등에서 전문가에게 서비스 품질 개선을 전략을 한다는 거죠. 나아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나아지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규모에서는. 그러면 이것들을 컨설팅 해준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신뢰를 제공하고.
어떤 이 마크가 있으면은 믿을 수 있는 기업이야. 이렇게 뭔가 신뢰를 제공해주고, 마지막으로는 서비스 제공자나 이용자에게 안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검증이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또한 이용자에게도 이 시설은 믿고 할 수 있어라고 뭔가 안심이 되고, 또한 가족이 보더라도 우리 어머니 그 시설에 보내요. 거기에 모셨어요. 이렇게 되면은 거기 인증받은 데인데 믿을 수 있겠구나라고 안심이 되겠죠. 누구나 뭔가 이 인증 자체가 믿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안심을 줄 수 있는 인증이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인증 제도의 기본 원칙입니다. 첫 번째는 자발적 참여예요. 네, 괜히 내가 인증받았다가 나쁜 등급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인증은 법이 규정하지 않는 한 서비스 품질 향상과 그게 원칙이지, 누구를 뭐 나쁘게 소문내고 누구한테 해코지하고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잘 제공하고 있는지 나는 검증을 받고 싶다. 이런 어떤 기업에 혹은 시설에 자발적인 참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인증 과정 전반에 인증시설, 신청시설과 인증기관 등의 자문 등을 통한 상호 협력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증받는 과정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하면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줘야 되고 또 귀담아 듣고요. 세 번째는 지속적인 품질 향상과 유지 목적입니다. 네, 우리 시설평가에서 사후에도 관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번째는 이용자의 선택과 권리 향상이에요. 이용자가 인증이 된 시설을 갈 건지 갈 수 있도록, 나는 인증 안 돼도 그냥 가까운 데 가겠다, 이런 권리를 지켜주는 거. 어찌되었든 사회복지라는 것은 이용자의 자기 선택권,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객관성과 투명성의 유지입니다. 인증했을 때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지표와 그 과정이 투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인증의 과정을 한번 볼까요? 먼저 인증을 신청하게 되면은 1개월이 소요된대요. 그럼 자체 심사 및 개선을 하고 이게 4개월이 걸리고, 자기네가 자체 심사, 자가 점검을 했으면 현장 방문을 심사를 한 다음에 인증 심의를 결정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또 다시 인증을 신청하고, 이거를 계속 한다는 거죠. 인증 신청하는 시설과 인증기관이 계약을 체결해서 팀을 먼저 만들겠죠. 예를 들면은 노인 시설이라면 노인 파트의 전문가와 또 노인 질병에 관한 거, 또 서비스 교육, 이런 사람들이 팀을 구성해서 거기에 가가지고 해놓은 행정 서류 등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어떠한 과정을 하는지 보겠죠. 자, 그 다음에 자체 심사 양식을 준비하고서 이 자체 심사를 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해보라고. 자, 이럴 때 자의적인 해석은 금지해야겠죠. 근데 사람이 이게 객관적으로 안 돼요. 저도 해봤는데요. 왠지 우리 썰은 되는 것 같고 안 되는데, 왠지 우리의 복사는 훌륭한 것 같고. 이제 이런 게 되게 되면 정말 방문 심사를 통해서 진짜로 정말 심사를 하는 거예요. 심사한 결과를 통해서 이제 심의를 결정하죠. 그 다음에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하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복지관의 평가 지표를 봤는데요. 이번에는 인증 지표를 볼 거예요. 봤더니 통과의 기준이 나오고 문항수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가장 문항수가 많은 거, 총점 많은 거 눈에 띄시나요? 조직관리와 시설관리입니다. 조직관리는 결국 사람에 대한 관리거든요. 시설관리는 이제 얼마큼 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이걸 보는 거죠. 이제 물론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찌 되었든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사회복지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향해 제공되는 서비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잘 관리가 돼야 되고, 여기서의 조직 관리라는 얘기는 오랜 시간 동안 근무한 직원들, 그만큼 클라이언트와 라포 형성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들이 뭐 많은 거, 그러니까 근속 직원이 많은 이런 거를 보는 거죠. 네. 사회복지관 또 서비스 사업별 인증 지표를 보겠어요. 아까 같은 경우는 그냥 공통 지표였는데 이번엔 사업별에서 가족복지 사업이냐, 지역사회 보호 사업이냐, 사례관리냐, 지역사회 조직 사업이냐, 교육문화 사업이냐, 가장 높은 게 사례관리죠. 최근 들어서 사례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대두가 되고요.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거예요. 통합적이고 또 복합적인 욕구가 있고, 이 사례 관리는 사회복지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각 팀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노인 같은 경우는 노인 건강 문제, 식생활 문제, 또 노인의 심리적인 문제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각 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사회복지사가 주가 되어서 중점이 되어서 이 사례 관리를 주도를 하지만 그 내부에서도 보면은 각자의 영역에서 서비스 사정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을 받으려면은 기본적으로 시설이 어떤가 이것도 있지만 또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내부적인 이런 부분도 인증의 절차에 충분히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역시나 노인복지관도 사업별 인증 지표를 보면은 사례 관리가 굉장히 높죠. 네.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복합적이고 통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직역에서 혹은 사회복지사 혼자만이 뭔가를 계획하고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노인 같은 경우는 뭐 건강 관리라든가 기능 회복, 자립 지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지금 노인이 처한 위치에서 노인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통한 사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역시나 장애인 복지관에서 서비스 사업별 인증 지표를 봐도 역시나 사례 관리가 높은 거죠. 근데 이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조금 더 그 사례의 케이스 수가 경우의 수가 적기 때문에 다른 직역에 비해서는 조금 그 비중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평가 인증 제도를 볼 거예요. 네, 저희 학교 동기가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인데 이 평가 인증 제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어린이집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 방향은 보편적인 질적 수준의 점진적 향상이에요.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는 보육도 대면 수업이 생겼죠. 사이버로 보육을 공부하시는 보육 전공자들도 이 대면 수업만큼은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대면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는 교사의 질적 수준도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그냥 뭐 아이들을 예뻐하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이제는 교사의 상호작용과 교수법 같은 부분들, 또 관련 항목들의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거죠. 우리는 노인시설인데 지금 왜 어린이집 평가 인증을 봐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바로 이게 사회복지사에 대입을 한다면 마찬가지 내용이라는 거예요. 교사의 상호작용과 사회복지사의 상호작용과 교수법 관련 항목, 뭐 상담 관련 항목 이런 것들, 어린이집의 특성을 고려한 지표의 세부 기준 결정,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지표의 세부 결정인 거죠. 이것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작은 시설과 큰 시설, 무조건 큰 시설이 좋고 무조건 작은 시설이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 나름대로의 특성들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서 그에 알맞는 평가 기준들을 세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평가 인증 지표 구성은 뭘로 돼야 되냐?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역량, 안전, 또 어린이집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지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도 우리 앞서 보셨지만 사회복지시설의 환경, 운영관리, 서비스 제공 과정, 상담 과정 뭐 이런 것들 프로그램 진행하는 방법, 역량, 안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규모와 특성에 맞는 세분화가 된 지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 인증제도의 전망과 과제예요. 제가 이 과목, 이 본 수업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차 수업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뭐 KS 인증 마크, 뭐 햇섭 이런 거를 받게 되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구나라는 생각들을 갖잖아요. 그것처럼 인증제도를 도입을 하는데 그냥 무조건 도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인증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인증제도 때문에 나중에는 우리 시설은 피해를 봤어요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고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인증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지표요. 세 번째로는 사후관계 구축에 필요한 거죠. 인증시설에서 인증을 받은 걸로 끝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인증을 받는데 부족한 항목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뭘로 보충하면 좋을지, 이거에 대한 것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겠죠. 평가 점수가 일정 수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행정적인 지도와 감독, 학계 및 실무 전문가들의 지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재평가를 받도록 하여서 개선을 촉진시킨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평가든 인증 제도든 이것을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시설을 낙인 찍고 문 닫게 만들고 그게 아니거든요. 계속 나오지만 서비스 질의 향상인 거예요.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이용자를 위한 나은 서비스를 하고 그 서비스로 인하여서 수준을 올리는 것이 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려면 감시받는 것 같고 굉장히 까다롭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서 인증 제도를 도입을 한다는 그런 언론의 혹은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9주차 수업이 끝이 났고요. 여러분들 함께 올려드린 동영상을 보시고서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10주차, 11주차, 12주차, 13주차, 14주차에 대해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시설의 일반적인 개념과 특성을 봤다면 다음 시간부터는 노인복지시설에 관해서만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네, 이제 과제가 또 나왔으니까 동영상 잘 보시고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0주차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